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분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두 번째 시간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이슈는 무엇인지 총 릴레이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냐면 이제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이 그룹 재벌들의 기업 지배 구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자면 어쩌면 최순실 게이트도 기업 지배 구조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들과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주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가계부채의 증가, 4차 산업혁명의 시작, 격동의 변화 속 투자 향방은? 2017 투자의 길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2017년의 주요 트렌드 한 가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양 박사, 그리고 MTN 경제증권부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사님도 그렇고 저희 이충우 기자도 그렇고 참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본격화. 단순히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의 본격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것이 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룹 재벌 총수들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을 좀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업 지배 구조의 개편 본격화라는 이름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사실 우리가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한다면 일단 부정적으로 떠올라요. 뭐냐면 그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의 분할로 승계를 하려고 하고, 괜히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도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한국형 지배구조는 그야말로 좀 부정적입니다. 창업 1세대부터 시작해서 네.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며느리, 형제간으로 이렇게 계속 분화되는 1세대에서부터 2세대, 3세대, 3, 4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암세포가 분열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한국의 그 재벌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정경유착, 그 다음에 국가의 특혜, 이런 것들로 해왔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런 그 정경유착과 이 무분별한 세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 1세대에서 3, 4, 5세대로 가다 보면 결국 5대 패밀리, 삼성, 현대, SK, LG, 롯데 5대 패밀리의 그 재벌의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의 그 GDP의 약 73%를 차지합니다. 그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편법과 불법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벌들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으나 이런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네. 미쳐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 근대적인 세습 체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네, 좀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박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네. 좋은 점은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그 결과.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좋은 점인데 현 시점에서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그렇기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지배구조, 소유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저도 박사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또 최순실 게이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청문회 또 이제 국민연금 당시 이제 투자 책임자였던 뭐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나와서 증언하고 네, 그랬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과 삼성과의 이제 육착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청문회에 부른 것인데 박사님 보셨을 때는 좀 이 구조적인 이해관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구조적 이해관계라고 하면 우선은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만 이제 집중을 한다면 네. 결국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과정에서 이제 세대를 넘어가는 과정에 네. 있었는데 사실상 본인이 충분하게 삼성그룹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이 매우 낮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주주이면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국민연금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됐느냐라는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그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압의 단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특검에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결국은 이 삼성 합병에 동원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삼성에서 국민연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삼성물산의 대주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2014년 9월에 삼성정밀화학인가요? 이렇게 합병한 것, 네네. 중공업하고 네. 합병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표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무산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 경영권 승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결국 세습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정말 여실히 정경유착의 문제점도 드러났었고 국민연금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이충우 기자가 좀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 국민연금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저도 연금을 납입하는 또 이제 가입자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그렇죠. 출입 기자지만 네. 이번 사태를 보고 좀 이제 분노를 하게 돼서 좀 더 많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국민연금 공단이 있고 그 이제 하부 조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직적,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조직이라면 수평적 조직으로 위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위결권 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학계나 재계, 노동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 조직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 지난해부터인데요. 네. 우선 SK 합병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SK 합병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연금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가 이 건은 좀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네. 이제 위결권 전문위원회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네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위결권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SK 합병권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닮은 꼴인 이제 삼성 합병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결권 전문위원회가 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긴급회의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네. 그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러서 긴급회의에 소집을 해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찬성 결정을 내려내 네네. 따져 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긴급 회의 결과 이제 결론을 냈는데 뭐 절차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주호 앵커께서 아까 여쭤보셨듯이 네. 위결권 행사 네. 지침을 보면은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 안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전문위원회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역으로 이제 위결권 전문위원회가 그 반대로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투자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예,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기금운용위원회 예. 위원회에게 의뢰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의뢰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제 의뢰를 못한다는 의뢰를 그런 못한다고요? 것이니까 네. 위결권 전문위원회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삼성합병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반 결정을 내리고 싶다. 이래서 투자위한테 좀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네. 작년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결권 행사 지침 내용 중 네. 하나였고 이게 작년에 좀 문제가 돼서 긴급 회의까지 소집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특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이 기관,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주주들까지도 그 이득을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이 기업 지배 구조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 터줏대감 김영롱 앵커가 지금부터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터줏대감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또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북핵 문제랄지 뭐 남북 관계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빼고서라도 내부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들을 먼저 표를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기업 지배구조 순인데요. 아시아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기업 국가의 집행력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8위 하위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자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개선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표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국가 경쟁력 평가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관적 지표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기업의 문화랄지 이런 주관적인 지표들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순위를 매겨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국가들이 G7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유효성을 보시면 역시 빨간 선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액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국이 97위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싱가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위권을 지켜주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보신 것이 바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함께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순이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나온 기업 환경평가인데요. 앞선 순위와는 많이 다르죠. 한국이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중간 정도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중심의 점수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동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 경영 실무에서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한 실효성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그래도 순위가 괜찮게 나오는데 주관적과 객관적인 지표가 함께 합쳐졌을 때는 영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기도 한데요. 영국에서 사실 가장 먼저 도입이 됐고요.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에서도 역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인데요. 이 7대 원칙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 말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그야말로 스튜어드, 집사처럼 집안 살림을 한번 잘 꾸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배당 확대랄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뭐 극대화하자. 이런 좋은 취지긴 합니다만은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가져갔을 때 지금까지 나온 뚜렷한 객관적인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특히 국민연금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찬성 쪽에서는 지금까지 기관 투자가들이 워낙 거수기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오명을 싣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이 역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곳으로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경제직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김영록 앵커가 내가 터줏대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알고 있어요. 터줏대감이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운한 거예요, 김영록 앵커가. 어찌됐건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김영록 앵커가 지금 방금 보여줬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제 7가지 원칙을 내놓은 건데 사실 말이 원칙이지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주주들, 특히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이런 대형 주주들이 이 7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1년 후에 지켰는지를 공시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총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박사님이 7가지를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고 일단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기업의 지배구조, 네. 소유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지배구조를 스튜어드십 코드로 개선하자라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겁니다. 사실은 원래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이나 뭐 각종 법을 통해서 소유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도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완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서 지금 그 이사회 외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사회 유효성이 109위, 네. 그죠?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 보호 97위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전에 네.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 불투명하고 네. 알 수 없는 네. 총수 일가만을 위한 경영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1차인 것이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바로 이렇게도 안 되니까 네. 자본시장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 주주권을 행사해서 네네. 통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임을 이제 분명히 네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7가지 법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 그 수탁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의 그 자산을 투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사실은 커다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관 투자가인데 기관 투자가가 소액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주를 대신해서 그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성, 네.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이라든지 이것들을 충분히 서치 모니터를 해서 결국은 그게 소액 주주들에게 혹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액 주주들 혹은 일반 주주들이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네. 대신해서 기관 투자가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일하는 그 자율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게 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 스튜어디십 도입 성패를 가릴 것이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예, 얘기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오는 기사들이나 국민연금 쪽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검토 중이다. 좀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또 국민연금이 또 일부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좀 박사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 기관 투자가들의 자율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정부로부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네. 계속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관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건이잖아요. 네.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죠. 네. 우리 국민들의 돈인데 그걸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을 대변하지 않겠다. 그런 논의가 라는 적절히 평가가 될 나오는 수밖에 거죠. 없고요. 특검의 무슨 수사 결과 관계가 없이 네. 올해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스튜어디십 코드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정말로 자율적인 기관 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앞장서야만이 그야말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밥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얻어먹고 충성은 정부에 가서 바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사례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주주권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더 잘 행사되고 있다고 되게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한국의 지금 소유 지배 구조하고 미국의 소유 지배 구조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미국의 소유 지배 구조는 모 회사가 네. 자회사, 손자회사를 가질 때 관행적으로 100%를 갖습니다. 네. 자회사를 100%를 네. 갖고 아주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뭐 100%,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50% 혹은 75%. 제가 네. 지의 그 소유 구조를 한번 본 적이 한 4, 5년 됐는데 네. 그때 보니까 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 다 가지고 있고 75%가 최저더라고요. 네.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 10대 재벌의 총수 자연인이 네. 이 평균적으로 0.9%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한 2% 가지고 있고요. 네. 대신에 계열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30대 총수 있는 재벌을 보면 5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수들은 재벌 총수 일가들은 그야말로 투자의 원칙에 따르면 아주 작은 돈으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투자와 그러니까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엄청 크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들이 이 뭐 전횡적인 황제 경영을 한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나왔습니다만 그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네네. 냈던 53개 그룹이잖아요. 네. 53개 그 기업인데 얘들의 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냈는데 이 돈이 외부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이사회에 보고만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총수 일가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자, 미국이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1890년에 이제 셔먼 액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재벌만큼 엄청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아주 근본적 의미는 경쟁의 촉진입니다. 네. 재벌 대기업들로 인해서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버리면 소비자 피해도 있고 가격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재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주 극단적인 예가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의 재벌을 해체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피라미드식으로 계열사를 갖게 되면 네. 이 과세를 더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못 갖게 해서 결국은 100% 소유를 하게 되는 네, 거란 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네. 혹시 5+3이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5년 선고, 3년 집행유예 이렇게 네, 갑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앨런의 스킬링인가요? 이 사람들은 24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사범에 대해서. 네, 경제사범에 대해서. 그런데 뭐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손방망이 쳐버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한국은 이 소유 지배 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가는 것이고 미국은 그나마 물론 그 미국의 뭐 완벽한 어떤 소유 지배 구조 모델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네. 아닌데 그나마 이런 그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되어 있고 이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라든지 주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나마 그 기업들이 훨씬 더 글로벌 기업이 많고 이런 것이죠. 이제 핵심은 거기에서 네. 기업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기업 자율에 대해서는 매우 큰 역할을 줍니다. 자유를 네. 확대를 해준 그렇죠.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게 뭐 말씀. 그 심지어 그 프레디 메이 그 예. 부동산과 관련된 그 사기를 펼쳤던 그 분의 경우에는 버나드인가요? 124년인가요? 징역. 예, 그렇습니다. 150년을 150년. 선고를 받았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제 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가 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박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1차적인 것은 법적 제도 정비를 함으로써 그게 더 먼저 우선돼야 되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이충호 기자가 좀 이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 국민연금에게 우리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자산운용사들까지도 이 국민연금의 돈을 또 꽤 많이 보유를 하고 대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책임이 좀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소극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이제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500조 기금인데 그중에 10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절반을요. 예, 이제 500조에서 100조를 국내 20% 주식에 20%. 투자를 하고 또 네. 100조에서는 반으로 나눠서 50조를 운용사에 위탁을 맡겨서 운용을 네네. 맡기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아직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선뜻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가 또 하나가 되고요. 또 민간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예를 들면은 그 A 금융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네. A 증권사가 있고 A 운용사가 그렇죠.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A 증권사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퇴직연금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도 유치해야 되고 계약도 재갱신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그룹의 형제 A 운용사가 그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그 A 증권사와 그 기업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그렇죠. 좀 우리 정서상 퇴직연금 업무를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예상충 문제가 민간 운용사들이 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소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또 이 주총 위안을 분석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인력도 그렇죠. 또 많이 따로 들죠. 이제 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좀 호소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민간 운용사들은 좀 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사실 선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부작용이라든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짧은 시간 동안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어떤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은 자신의 주주권을 강하게 행사하지만 그 뒷단에 있는 고리에서 국민연금과 정부와의 유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 특검에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노후 자산을 극대화시키는 그 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형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상충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예상충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국의 어떤 그 재벌 문화, 재벌 그룹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분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가령 뭐 소형사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말 정확한 분석에 의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했다면 그것이 1년, 2년 지나면 1년이지만 이게 그 오픈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옳았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많은 자본들이 그 회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이미지 제고. 이미지 제고, 신뢰도 상승. 신뢰도 상승 이것들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매우 작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박사님께서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우리 이제 1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소유 지배 구조, 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가 바뀌어지려면 지금 상법에 각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조항을 통해서 결국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사회를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스튜어디스 코드라든지 이것들이 뭐랄까요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총수 일가, 뭐 기업 오너 일가들이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그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 퇴출하는 미국과 같이 그러한 관행들이 정착이 되면 한 5년 혹은 10년이면 크게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경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훨씬 더 높여주고 대신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법적 제도 정비가 1차, 그다음에 2차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형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위평량 박사 그리고 이충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